자, 이제 2편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편에서는 이미르 글로벌부터 엔비디아와 협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2편에서는 일반 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BM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편을 못 보고 오신 분들은 그 1편을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이제 2편입니다. 질문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 일반 주화가 전부 발행된 뒤에 전설 장비 강화에 사용되면 뒤에 게임에 유입되는 유저들은 주화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석쿤피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후발 유저에게 어드밴티지를 드리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게임 재화의 가치는 서비스가 지속될수록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미르에서는 이것을 막아보고자 이런 설계를 넣은 것이다. 재련석을 통해서 아이템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획득은 한정 상품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한정 상품의 무제한 구매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발행량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다만 임의로 개입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각 주간마다 어떤 시기마다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서 모니터링 할 것이고 별도로 개입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일단은 질문의 요지를 분석해보면은 일반 주화가 전체 발행이 되어서 그게 모두 다 전설 장비 강화에 사용된다면 그 뒤에 게임에 유입되는 유저들은 주화를 얻기 어렵게 되지 않겠는가. 그 뒤에 유저들은 사실상 주화를 어떻게 만져보지도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주화를 경매장에서 굉장히 비싸게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 대한 질문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으로는 후발 유저에게 어드밴티지를 드리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즉 게임에 먼저 들어온 사람에 대한 분명한 혜택, 선진입에 따른 혜택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 주화는 그런 혜택에 대한 개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반 주화가 저렇게 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 재화의 가치 보존에 훨씬 더 득이 된다. 그래서 저렇게 뒤에 유입되는 유저들이 주화를 얻기 어려운 상황은 반대로 이미 만들어진 장비의 가격 유지와 일반 주화의 가격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걸 의도하고 그 뒤에 유입되는 사람들은 주화나 이 아이템을 조금 더 얻기 어렵게 만들어서 그것을 가격 보존에 연결되게끔 일부러 의도한 것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화를 만드는 그 제조법을 보고 있으면 희귀 등급 이상의 아이템에다가 재련석 조각을 더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 재련석을 어떻게 얻는가? 재련석은 인게임 샵에서 한정 상품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실패에 대한 보상으로 그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앞선 쇼케이스 분석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화를 만들 수 있는 그 재련석 조각이 한정 상품의 실패 보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한정 상품의 무제한 구매는 불가능해서 일반 주화가 굉장히 빠르게 발행이 되어서 모두 소진이 되어 인게임 아이템의 지나친 가격 상승이나 주화의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발행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고 다만 임의로 속도를 빠르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발행량이 너무 빠르다면은 그것에 대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은 발행량이 너무 느리면은 사실 그거는 개입해서 빠르게 만들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한 분이 걱정하고 있는 발행이 지나치게 빨리 돼가지고 아이템의 가치 왜곡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은 차단하기 위해서 개입을 할 수도 있고, 게임사가. 그리고 일단은 조각석 자체가 한정 상품의 실패 보상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제한 얻지 못해서 그 발행량이 초기에 빨리 차는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발행량이 전부 나와서 이후에 가격이 너무 오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사실 이건 일부러 의도한 거다. 선진입자에게 어드밴티지를 주고 주화와 아이템의 가치 보존을 위해 일부러 이렇게 설계를 한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발키리 뽑기 상품은 변신에 해당하는 BM으로 보인다. 확률형 상품으로 정확히 어떤 상품들을 판매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도 하고요. 자, 이에 대해 이장현 게임 전략실장이 답변을 합니다. 발키리 그리고 펫 역할을 하는 디시르 소환이 있다. 원하는 상품을 얻는 부분에서 실패에 대한 케어도 재련석 조각을 통해 제공을 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게임들과 차별화되는 요소가 되리라 본다.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석쿤PD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게임 안에서 천장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100개의 발키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30개는 인게임 플레이나 제작 같은 게임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이는 오직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거래 상품도 그렇고 주화도 그렇고 결국 게임 내에서 많은 것들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것이 유저들에게 재미가 되었으면 한다. 소환이나 강화가 과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컨텐츠로서는 재미가 분명히 있는 요소이다. 정도를 고민하는 과정에 인게임 시스템으로 넣은 것을 봐주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장현 게임 전략 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으면은 뽑기는 크게 두 개가 있을 걸로 보이죠. 변신에 해당하는 발키리, 그리고 펫에 해당하는 디시르, 이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서 뽑기를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재련석 조각을 또 보상으로 주고, 재련석 조각은 경매장에서 다이아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뽑기 실패에 대한 그런 손실이 맨징되는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안에서도 천장이 있다라고 하죠. 특정 높은 등급에 트라이 했을 때 실패가 몇 번 누적되면은 그 높은 등급을 얻을 수 있는 천장과, 뭔가 특정 뽑기를 해서 그것만으로도 이제 뭐 5성을 몇 번 트라이 하면은 100% 확률로 이 5성을 줍니다. 약간 로스트 소드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래에도 이와 유사한 느낌으로 뽑기 자체의 천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100개의 발키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30%는 인게임 플레이, 제작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르4에서 기원을 통해 스펙업을 했던 것처럼 이미르에서는 사가를 통해서 돌아다니다가 뭐 발키리를 얻거나 뭔가 이제 또 게임 내의 퀘스트나 여러가지 PVE를 통해서 여러가지 발키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구현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게임에서 모험이라 함은 그 모험의 결과로 엄청나게 매력적인 것들, 그리고 그 보상이 굉장히 짭짤한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지 훨씬 더 그 모험의 재미가 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뭔가 컨텐츠를 했는데 과정 자체가 재밌어지려면 보상이 굉장히 강력해야지 그 과정도 훨씬 더 재밌어지고 몰입감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서 쇼케이스에도 석훈 PD가 수동 조작을 했을 때 강력한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서 아마 제가 추측키로는 사가를 통해서 뭔가 모험을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발키리가 숨겨져 있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환이나 강화가 과하면 문제가 있지만은 컨텐츠로는 재미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도입의 정도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그래서 인게임 시스템에 이것을 넣는 거를 이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플레이를 우리가 직접 해보고 BM의 과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맵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30% 발키리를 인게임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고 그 성능은 어떻게 되는지 진짜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과금 정도는 게이머로서 저는 로드9 정도로만 나와줘도 많은 유저들이 넘어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정도는 납득이 되잖아요. MMO 하면서 뭐 리니지는 진입할 때 얼마 써야 돼요. 정말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로드9이라는 게임은 사실 그래픽이나 뭐 퀄리티 보면 이미르에 비할 바 못되지만은 과금이 다소 순한 것으로 많은 유저들의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눈높이가 로드9에 이미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미르가 지금의 압도적인 그래픽과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BM만 로드9급만 내줘도 정말 뭐 양대마켓 1위나 훨씬 더 롱런하고 이미르 전후로 해서 뭐 MMORPG의 역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중국 시장 출시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김정훈 사업실장이 대답을 합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국내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에 글로벌 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다. 중국 역시 병행하며 준비하고 있다. 판호 등 여러 문제가 남아서 언제를 타겟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병행하며 준비를 하고 순서상 글로벌 서비스 이후가 되리라 생각을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워낙에 판호 리스크가 크고, 그 판호라는 게 그 공산당의 어떤 정치 판단 이런 것들에 따라,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따라 사업이 크게 달라지잖아요. 언제로 약속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니죠. 한국 게임사 입장에서는 그 MPPA가 이거를 판호를 발급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뭐 중국 시장 출시는 계획 중에 있고, 다만 훨씬 더 시간이 지나야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거버넌스 시스템을 악용하여 클랜의 부정거래가 발생해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석훈 PD의 대답. 일부 유저들이나 어뷰징을 통해 이권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소수의 유저들이 행위를 해서 대세를 바꿀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려면 거버넌스 주화를 매집해야 하는데 매집을 얼마나 해야 할 것인가? 전체 서버 공용이기 때문에 10개, 20개를 모으는 것 정도로는 대세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방송과 네프콘에서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화를 매집해서 이거를 뭐 지나치게 자기 의견을 관철하거나 게임 시스템을 지나치게 좌지우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버넌스의 총 발행량을 크게 늘리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시장 원리에 따라 누군가 매집을 하게 되면은 시중의 유통량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을 누가 다 쓸어가지고 매집을 하면서 그거를 몰표를 줄 수 있을 때까지 매집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데 여기에 1000억, 1조, 뭐 몇 조를 태워도 매집을 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게임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 유통량을 늘린다던가 게임 내에 여러 가지 방지책들을 마련하게 되면은 그런 일은 미연에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훈 PD가 하는 이야기도 결국에는 주화를 매집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매집을 할 건가? 전체 서버 공용이기 때문에 10개, 20개 모으는 걸로 대세를 못 바꾼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위메이드는 운영에 있어서 국내 1티어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이미 많은 경험과 사례,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유저들은 이게 생소해서, 국내 기자들도 이거는 생소해서 운영에 대한 미숙함을 우려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은 이미 글로벌에서요, 나이트크로우는 동접자 20몇만을 지금 뭐 1년, 2년째 유지 중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르포 글로벌은 2021년에 출시가 되어서 동접자 20만 명 똑같이 4년 가까이 유지 중입니다. 그거 다 토큰이 있고 NFT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기에 대부분의 우려는 이미 글로벌 버전의 서비스를 통해서 해소시켜 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우려가 있으면 사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게임 개발사들은 또 다른 강구책을 마련해서 이미 도입해 놓은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특히나 거버넌스도 뭐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석훈 PD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 주화를 매집을 위해서 비싸게 사준다고 하면 나는 오히려 기쁠 것 같다. 주화의 값어치가 올라가면 거래를 할 것인지 직접 사용할 것인지 유저가 정할 수 있다. 이런 선택권이 있으니까 게임의 경제가 크게 돌아가는 것이고, MMO에서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그 점에서 다른 게임과 차별화된 재미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과도한 어뷰징이나 문제가 있다면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대비책, 그리고 다양한 생각, 사실 이거는 게임 개발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답변, 이런 어떤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게임 내 자동 사냥이 있다면 매크로 유저 차단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질문이 기자로부터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장현 게임 전략 실장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동 사냥을 통한 결과물은 바로 거래할 수 없도록 설계를 했다. 오히려 능동형 컨텐츠에서 수작업으로 여러 조건들을 만족하고 그게 완료되면 다음 컨텐츠가 오픈되는 시기다. 이야기를 했죠. 크게 두 가지로 매크로 유저를 좀 차단할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결과물 거래에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게 하는 것, 그리고 능동형 컨텐츠를 클리어해야지 다음 컨텐츠가 오픈이 되어서 훨씬 더 고효율 파밍이 가능해지는 이런 구조를 넣어 매크로들이 반복적인 사냥으로 지나치게 게임 경제를 망가뜨리는 걸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위메이드의 경우는요, 이런 매크로나 작업장 적발에 있어서 도가 텄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은 블록체인이 붙은 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내의 플레이를 통해서 다이아를 토큰화 한다던가 뭐 상급 전지계의 증표, 창공의 조각 등등등 그런 것들을 토큰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매크로의 유입이나 작업장의 유입이 있었습니다.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곤요. 그리고 여기서 위메이드가 적발한 계정의 개수가 얼마나 될까요? 100만 개, 200만 개가 아니라 무려 700만 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작업장이나 매크로 봇 차단에 있어서는 이미 블록체인 버전의 서비스를 통해서 도가 텄거든요.
애저를 통해서 거르기도 하고 신고를 받아서 거르기도 하고 수작업으로 거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매크로를 적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르라는 게임도 주화를 중심으로 게임이 돌아가서 다소 작업장이나 매크로 유입에 취약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위메이드가 이미 글로벌에서 계정을 정지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작업장과 매크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시스템적인 매크로 차단 기능을 통해서 또 매크로를 2차적으로 거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쌀먹 유저들을 사실 차단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쌀먹 유저들의 경우에는 능동형 컨텐츠에서 수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한 명의 개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래 같은 경우에도 시간 지나서 가능하면은 그냥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추후에 쌀먹을 하면 되잖아요. 이제 이거는 진짜 작업장 계정 수백 개 차려놓고 전문적으로 돌리는 걔들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지 쌀먹을 차단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영상 두 번째에서 끊을게요.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죠. 대작 MMORPG가 오랜만에 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블록체인의 도입은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할 말이 많아요. 이거 항목별로 오랫동안 위메이드 투자를 하면서 누적된 축적된 지식이 있어서, 그리고 입을 열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워낙에 또 아는 게 있으니까는. 그래서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또 이렇게 열정을 쏟아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또 나쁘게 보실 분들은 나쁘게 보시겠지만 디테일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영상일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이 좀 길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를 잘라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2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3편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